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그 정의당에 와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 민주당이 만든 정권에서 장관도가 했는데, 물론 그때 많은 비판적인 지지도 해주시고 또 질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랬던 정의당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많이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한국 외교안보가 굉장히 혼돈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좌담회가 이제 곧 제가 짧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좌담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담회에 나오실 그 박사님들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이 분야에는 정말 당대의 그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뺏을 수도 없고, 물론 다 생각이 일치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남북 관계 역시 어렵습니다. 혼란이라는 것, 미중 갈등이 지금 격화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갈등 사람들이 항상 그런 동북아의 그 갈등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이 더 심하다라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신냉전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얼마나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동북아에서의 그 갈등과 긴장, 협력이라는 이 일련의 변주국은 계속 있는 것이고, 현재 동북아시아가 어떤 그런 큰 질서에서 미중 간의 어떤 그 힘겨루기가 이런 것이 기존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질서를 갖다가 파열시키면서 튕겨나가서 큰 문제를 발생할 정도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왜 우리는 혼돈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분명한 건 동북아가 지금 중국의 신형대국이 이제 그 대국론이 현실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갈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한반도,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게 보이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미중 갈등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 혼란스러운 건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더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과연 그러면 동북아, 그리고 동북아의 이 경랑하는 동북아, 그리고 북핵 문제, 이 남북관계 여기서 현재 이 정부가 철학을 갖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부가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어떤 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느끼기 어렵죠.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가 어떤 한반도를 만들어갈 건지,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건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평화롭고 그다음에 번영한 동북아시아, 그리고 좋은 남북관계 이런 얘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아까도 이제 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좋은 정책적 언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한미동맹 잘하고 중국과도 협력을 잘가자.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라는 표현에 있듯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질 때, 이익이 달라질 때 그러면 양쪽과 다 잘해야 되는데 이 양국 관계를 어떤 형태, 어떤 전략 틀 속에서 조정하고 배열하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미국하고 잘하자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군사 의존을 하고 사드니 그리고 전작권을 갖다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쪽에서 중국이랑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드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중국이 화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그 다음에 중국과 뭔가 밀착된다고 느껴지면은 또 미국이 또 퉁명스럽게 대하고, 다시 말해서 정부가 우리가 어떤 한반도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나름대로의 평화와 안정 전략이 있다는 그 전략 틀 속에서 각각의 대미 정책, 대중 정책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배열돼야 되는데,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연관 기능 부전증이다. 서로 연관을 못 시키는 것. 이런 거에서 지금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질적인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미 경중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안보를 열심히 하고 중국하고는 경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역대 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에서 그 전쟁들이 일어난 가장 큰 전쟁들이 일어난 그 전쟁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 강대국 간의 이 갈등이나 아니면 약소국을 침략하는 거죠. 즉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거나 또는 이익을 증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 대부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안보 이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미 경중한 다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랬죠. 미쳤냐? 우리가 네 안보는 그럼 우리를 너에게 위협하면서 경제만 우리한테 이익을 따가? 중국이 그러겠죠. 우리가 바보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전략 틀 속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갖다가 무슨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중국의 대외 정책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연관돼서 우리가 나름대로 잡을 수 있는 중심 균형을 잡아야 된다. 왜? 여기는 우리가 사는 내 땅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위해서는 하나의 전략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높다. 사실은 이게 남북 관계에서도 이런 그 기능 부전증이 연관 기능 부전증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남북 관계 개선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북한에 그야말로 실세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와가지고 남북 고위급 작년 10월 말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북 비라를 갖다가 살포하는 걸 방치하는 이 두 가지가 대화를 한다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적대적인 상대와 대화를 하면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무슨 압을 하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부정적인 요소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화에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그냥 굳이 전략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도 상식적인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남북 대화를 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대북 전단비 그것도 전단 살포를 하는 건 이미 72년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아예 남북 간에 아예 그냥 군사적 합의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리고 그걸 했을 때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간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한쪽에서 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전략 속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럼 잘 끌어간다. 잘 끌어가겠다고 얘기했으면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북 전단 살포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런 연관 기능 부전증이라는 것이 고질병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일 관계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들 좀 화가 나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일본하고 각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정상회담도 안 되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일본 아베 수상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취임 때 다 일본 총리가 오죠. 그만큼 한일 관계는 그 초기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악화 일로 속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 저들이 군국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항상 경계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위안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과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그들의 도덕성 이면에 또다시 저들이 저렇게 침략을 할 수 있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침략을 뭘 갖고 갑니까? 군사적인 물리적 수단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 자위대가 확대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정보기류나 이런 거는 우리 군대가 우리 국방당국이 가서 또 버젓이 하고 있어. 왜 이게 도대체 이게 나도 혼란스러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 한쪽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 위험성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 나름대로 경각심 때문에 정상회담도 안 하면서 지금 위안부 문제를 몰아붙이면서 한쪽에서는 그 군사주의 침략의 상징인 군사주의적인 교류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이걸 갖다가 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연관기능 부전증에 걸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략이 부재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이 한중 공동성명을 만들 때마다 우리 언론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은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핵 불행이라는 말을 갖다 공동성명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못 집어넣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갖다가 반대해가지고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 그런 나라인데 남북 공동성명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왜 똑같은 문구를 못 넣냐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죠. 그건 북중 관계 때문에 못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과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해온 건 뭐냐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개방을 이끌고 그다음에 보다 더 좀 이 적대성이 완화된 덜 호전적이고 이 동북아 이 국제 질서에 건전하게 참여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의논했지. 근데 갑자기 이제는 과거 MB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북한을 견제하는 용으로 중국을 갖다가 자꾸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다음 이번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정부 와가지고는 완전히 체제 대결이 재현돼가지고 끊임없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고강도의 뭔가 중국과 합의를 원해요. 그 고강도라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수준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럼 중국이 그거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 대신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한중 간에 싸워온 그 나름대로 신뢰의 미천을 갖다 거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되지도 않는 데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외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중국에 대해서 신뢰를 쌓았다 그러지만 신뢰를 갖다가 제대로 딴 데에다가 우리의 국익을 갖다가 신장하는 데에다 사용을 못하고 북한하고 체제 대결하는 쪽에다 자꾸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은 이제는 꽃놀이패를 갖게 된 겁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중국 외교는 등거리 해결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체제 대결로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을 얘기하고 미국을 얘기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한미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한미관계를 생각한다면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나름대로 과거 냉전시대엔 상상하지 못했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원이 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뭐냐? 그거는 균형적인 한미관계, 다시 말해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미관계로 가면은 그러면 중국이 너희는 그래봤자 너희는 미국의 똘마니에 불과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미동맹은 어차피 신형 대국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21세기의 국제질서 이전에 만들어진 질서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미동맹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헐말하면서 도와줄 거 도와주는 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한미관계를 하면은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할 말 하면서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를 갖다 돈독히 하고 나는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한미동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미동맹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너희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노회찬 의원이 계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좋은데 전략적 유연성 가지고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그걸 미국하고 합의도 그러면서 특히 이제 노 의원께서 이제 그 전에 많은 경고도 하셨는데요.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저희가 동북아 문제는 안 된다는 걸 전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닝푸쿠이
이 주한 중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줬고 이래서 우리가 이걸 했다라고 하니까 중국 쪽 반응이 한국 쪽의 이러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서 고맙다.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나왔을 때 중국이 저게 가만히 아니고 중국이 불편해하고 중국이 문제 삼을 거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문제 삼았다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사실 전략적 유연성 문제 가지고 우리 정부한테 항의해 본 적도 없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하는가를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한미동맹을 해가면서도 나름대로 당당하고 균형적인 한미동맹. 그거는 우리가 무슨 미국에 각을 뜨자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도 몸집이 커졌으니까 이제 맨날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다 우리가 파병까지 해가면서 미국을 도와줬으면 옛날에 우리가 월남전 파병 올 때는 뭐 모든 그야말로 피복부터 막 무기까지 다 얻어가지고 갔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대우를 받아야죠.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미 의존 관계라고 자꾸 미국은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드 문제만 해도 그런 거는 지금 말씀대로 나오겠지만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될 거다 하면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별로 유용성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이 정책화시키기 전에 이미 딱 끌어버려가지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다가 말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붙이게 하고 무슨 뭐 NCND다 신중론이다 그건 이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붙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전략을 구사하고 노예한 나라 대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장기판에서 바둑으로 얘기하면 9수 10수를 보고 바둑을 두잖아요. 우리는 두수 있을 때 못 보니까 못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사드가 보건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우려가 되는 사항을 얘기할 때는 맨 처음에 그들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뭐 연구해보자 아니면 어떨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 먼 계획 속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끌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이제 미국도 얘기를 못 하는데 조금 틈을 줍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데 아니야. 연구 수준이가 해봐.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해봐. 연구? 그 다음에 괜찮아 보이잖아. 북한하고도 이거 북한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애초에 사드 얘기 나올 때 가만히 보면은 자꾸 점점 움찔움찔 뒤로 가면서 이러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결국 미국의 그런 트랙 속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그런 점들이 보면 역시 전략이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능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거 아닌가 참 걱정됩니다. 사실은 비근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제가 전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은지 모르지만은 이 정부가 청와대 안보실을 만들어놨지만 안보라는 것 자체는 국방,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제압하기 위한 그런 국방력 플러스 이 국방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결국은 국민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대화와 협력, 이 대화 부분이 포함된 것, 즉 디펜스 플러스 대화가 포함돼야지 안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물리력으로 지키는 것만이 안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랬다고 물리력으로 나라를 제대로 지키는지도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다고 해서 방법은 없습니다. 2년 반을 기다리자 이런 얘기보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물론 소수당이지만 강력하게 주장할 걸 주장해서 정부한테 압력을 놓고 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도 또 거기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미중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안미경중이라는 게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 외교가 답이죠. 물론 균형 외교라는 게 언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균형 잡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그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중심 잡기에 강도나 수준은 다 달라지겠죠. 그러나 하여튼 균형 외교가 필요한데 저는 무엇보다 이렇다고 봅니다.
안미경중이라는 얘기 하는 이유가 이게 잘못된 거는 뭐냐면은 이 속에는 진영론적인 그런 사고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한미동맹만 갖고 살고 중국은 경제만 따먹자. 근데 이제는 진영론을 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넘을 것인가? 답은 하나죠. 결국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공동안보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가 아무리 물리력을 갖고 있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는 체제. 즉 다자안보, 집단안보의 체제로 가서 공동안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힘은 없지만 주장해야 될 건 딴 게 아니죠. 다자 공동안보로 가자. 이걸 미국, 중국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미중이 야, 네 나쁜 놈이야? 얘기 못합니다. 왜? 공동안보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그다음에 집단안보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05년에 9.19 공동성명에서 나왔고 일사합의에서도 다 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좁게는 동북아에서 하여튼 다자안보의 틀을 형성해서 공동안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자안보, 다자야말로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양자관계라는 것은 우리같이 동북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소국가 아닙니까? 큰 놈, 작은 놈 사이에서는 양자관계에서는 이 위계적으로 양자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 양자관계는 항상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속박관계가 굉장히 그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다자관계는 어떻습니까? 3자만 돼도 하다못해 나하고 천호선 대표 계시고 그다음에 뭐 국민학생 어린애가 있는데 우리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서로 안 맞아. 막 논쟁을 해. 나중에 가면 그 어린애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 누구 말이 맞냐고. 그러면 결국은 3자는 그래서 3자에서는 약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다자에서는. 그래서 다자 구도라는 거는 스마트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이니셔티브가 있으면 뚫고 나갈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육자애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미경제 일어설 게 아니라 다자 공동의 협력 구조를 만들자. 공동의 안보. 그 다음에 공동의 경제협력체를 만들자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글로 밀고 나갔을 때 거기서부터 틈이 보이고 나름대로 공간이 열리고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한국 외교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미중 간의 속에서 우리가 마치 껴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엉뚱하게 양쪽에서 그 헛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는 이걸 잘해야 되죠. 사실 뭐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한일 관계에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안보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화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서 한일 경제나 문화 교류가 증진되는 것이 이 외교적인 갈등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체되거나 이런 것들도 막아야 되고요. 특히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어떤 그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공공얘기가 제대로 돼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각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혐오 정서가 만연되지 않도록 노력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 말씀드린 그 배경은 뭐냐면 중국은 거대하게 커지고 있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해를 갖고 또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이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한미동맹도 이제는 그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돼버렸는데 또 하나 역시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아무 단절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는 한국 외교의 레버리지가 형성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생각도 좀 많이 바꿔야 된다.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죠.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자체가 나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가서도 중국에 가서 우리가 딱 나름대로 중국을 갖다가 견인하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한테 야 북한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좀 얘기 좀 같이 해줘라고 계속 부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외교 현재 그 어려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뚫고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문제 관련해서 남북관계 대북 정책 관련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현 단계에 지금 북핵 문제가 지금 위기다. 이 위기인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거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밑바탕에 있는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진정한 위기는 한미, 한국과 미국 정부를 포함한 서방 정부들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뭘 다 해도 북한이 그 나몰라라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핵 능력을 강화시켜 간다면 기존의 북한은 핵에 대한 서방의 정책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뭐 가치 판단하기 전에. 그럼 바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야말로 북한에게 이미 약효가 떨어진 제재를 가하면서 마치 그것이 실효가 있느냐. 그 실효가 있으면 북한이 무릎을 꿇지 않고 북한 경제는 왜 완만하지만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육자회담 나오는 것조차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진정성을 표현하면서 그것마저도 막고 있는 현 상태가 정말 큰 도덕적 해이다. 이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건 뭐냐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의지들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정부도 국민도 미국이랑 한국도. 난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물론 국민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니 그냥 북한 문제하면 하도 북한에 대한 혐오 증세가 강하고 염증이 강하다 보니까 북한을 욕하면 다 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재 가했습니다. 그러면 돼. 그 제재가 정말 통했습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북한은 욕하면 되는 대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북한 지금 뭐 제재를 갖다가 2009년, 2013년 저 고강도 제재를 서방에서 가하고 우리는 오이사 조치를 가했지만 그럼 여러분 북한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그러면 지금 경제가 물론 어렵지만 전보다는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2009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고강도 제재를 핵실험 2차 핵실험 해가지고 한다고 그때만 해도 북한의 핸드폰 숫자가 뭐 수천 대 수만 대밖에 안 됐을 텐데 아니 작년에 북한 핸드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숫자가 250만 대나 된다니 그건 뭡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가 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북한입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그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2m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미, 서방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1.5m짜리입니다. 막 휘둘립니다. 안 맞습니다. 뒤에 있는 국민이 볼 때는 그러나 때립니다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뒤에서 보니까. 이런 착시 현상이 지난 6년, 7년 계속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때만 되면 뭐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 위험하면 막아야죠. 막으면 안 되면 육자회담이라도 재개될 거 아닙니까? 육자회담 북한이 진정성 안 보이면 안 된다. 2010년 1월 달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은 조건 없이 육자회담에 복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천안함 사태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전제 조건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고 압박이 나름대로의 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괜찮지만 이제는 영향력이 퇴색돼가지고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오겠다는 놈 안 나오게 하면은 북한이 북한은 중국한테 우리는 나오려고 하는데 말이야 지금 한미가 뭐 전제 조건 걸고 못 나오게 해서 못 나가. 그러면 그래?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그들은 북한 어디선가 계속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모럴 해저드. 지금 아니 그렇게 핵이 가지면 북한 핵을 막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그 2006년에 북한 핵실험했을 때 제가 통일부 장관 있어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아니 북한 핵을 갖다가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될 때마다 핵 문제 막겠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능력으로 막지 못합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관계없이 그런 정도의 의지를 보였다면은 핵을 어떻게 포기시킬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생각보다는 그냥 대충 이 정책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착시 현상 속에서 있으니까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는. 오바마가 뭐가 급합니까? 자기 이제 임기 끝난 그만인데. 이런 형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포기 가능성이 있냐? 글쎄요. 지금 뭐 북한 핵 포기 가능성은 전에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죠. 어떤 분들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그러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상당히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런 정도로 방치돼가지고 5년, 6년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2011년에 아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에서 튤립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그 당시에 카다피 리비아 정권이 이제 이 나토 그 민중을 지원한 나토의 공습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카다피의 사망이라는 거는 북한 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2003년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중간에서 오니스트 브로커 정직한 중개자가 돼가지고 미국과 카다피 리비아를 갖다 중재해서 리비아가 대량 살상 무기, 핵과 그런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과 수교하고 리비아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했어요. 리비아 정권, 카다피 정권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리비아 카다피가 하고 다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비아식 모델이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북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이걸 거부하니까 그 당시 카다피가 그랬죠. 내가 내 친구가 김정일인데 김정일 그 친구 만나면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 야, 이렇게 말이야 미국하고 조약 맺고 내가 포기하고 나니까 이렇게 신간이 편하고 다 좋은데 왜 김정일은 안 할까? 근데 김정일한테 내가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그 카다피가 결국은 나토의 공수를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그걸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아마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미국이 자기 체제를 안전 보장해준다. 이거 뭐 종이에다가 그 찍는 이거 약속 이거 뭐 지들이 지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더 가졌겠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북한이 핵 보유국을 갖다가 헌법에다 집어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는 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노력했던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중요한 건 북한이 지금 전면적으로 경제 개방을 하고 나오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북한과 전면적인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전면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핵 없이도 살 수 없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주는 가운데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로드맵은 육자회담을 무조건 재개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육자회담에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조건을 붙여봤자 북한한테 유리한 건데 지금 안 나오면은.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제 그냥 너무나 그 단편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 됐다면 북핵 문제가 해결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할 수 없다는 어떤 그 비핵무기 사용 지대화 같은 걸 갖다 우리가 한번 추구해보자.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국가는 10배, 100배 보복을 받는다는 것 갖다가 동북아시아와 관련되는 그 중국, 일본,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북한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 해가지고 이 지대에 대해서 비핵지대화, 비핵무기 사용 지대화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치고 나가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상황과 분위기를 자꾸 반전시키는 이런 거는 지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뭐 의사조치 얘기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왜 그걸 해줘야 되느냐는 거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권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거기서 뭐 대통령의 귀를 누가 못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우리의 그 미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의 핵심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이제 육지를 튼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 더욱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이 해양으로 가는 걸 다 차단됐으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상생하고 번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수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흡수통일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정부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통령도 그러고 얼마 전에 뭐 제가 통준이 관련된 그 분과위원장 분이 세종연구소에서 토론하시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토론은 좋고 그런 생각도 없다. 그럼 잘 됐죠.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시고 통일을 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흡수통일 아니면 갑자기 북한이 망해서 흡수통일되는 거 아니면은 점유적 통일인데 흡수통일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길은 하나잖아. 점유적 통일.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야. 대박이라는 건 얼마나 절박하게 그 대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빨리 남북 화해협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가지고 아주 1차 방정식입니다. 1 더하기 X는 3이다. 그럼 X는 2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이걸로 가는 길은 두 가지인다. 하나는 흡수통일, 이거 안 된대. 1. 나머지, 그러면 전기통일론이 2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너무 1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1차 방정식의 답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념을 못 갖기 때문에 이 정부가 변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남북 관계를 갖다가 물론 뭐 정의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경제 중심적 관점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이 움직여야 되고 또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는 대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서는 저는 경제 중심적 관점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한국 경제 나갈 길도 없는데 남북 협력만이 국가 전략, 내일 한국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경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만 그런 전략 아니냐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으로서 남북 협력을 놓고 그런 점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너무 안보 중심적으로 보거나 북한에 대해서 뭘 해준다는 생각에서 너 이러면 안 해준다 이게 아니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남북 협력이 바로 우리가 대박으로 가는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를 강하게 캠페인을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